여보세요. 현재 저는 아들을 한 명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매번 사건을 만들다가 최근에 처제와 충돌을 한 후 예전 이야기가 떠올라 사연을 전해보려 합니다. 결혼이란 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상황과는 별개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부모님이 왜 따로 사는지 어린 날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가 외도를 한 것이었어요. 몇 번 바람을 피우고 더는 참지 않은 엄마는 이혼을 선택하셨죠. 어린 날 이혼은 여자에게 영악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엄마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신 아빠가 매번 약속을 어겼고 다시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도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헤어졌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해 살던 집에서 나와 엄마와 새 집으로 가던 날, 제가 약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짐을 푼 뒤 저녁을 먹고 나서 엄마가 새벽에 저를 재우러 하는데 집이 낯설어 우연히 잠에서 깬 제가 우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하지만 얼굴에 눈물이 고이는 엄마를 보고 전마,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라며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픔을 했다던 엄마는 결국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시 저는 엄마가 왜 우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많이 슬프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르고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절대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늘 웃는 얼굴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셨다죠. 이혼을 했지만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양육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셨고 저희 모녀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곳은 외가집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과소원을 하는 외가에서 저희 집을 종종 들여다봐 주셨고 이혼한 엄마 입장에 친정이 가까이 있는 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맞으면 외가쯤으로 가서 방학 내내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이종사촌들도 방학 때는 외갓집에 다들 왔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놀고 그러는 게 재밌었어요.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도 너무 맛있었고 가끔 엄마랑 같이 외가에 갈 때면 외할머니께서 숨죽여 한숨을 쉬고는 엄마를 향해 혼자 된 딸이 눈에 밟힌다고 하시는 거였죠. 너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봐. 엄마는 새 사랑 들어요? 새 아버지도 알건 다 알지 뭐. 평생 너 혼자 살려고 하니까 혼자 살래요. 이제 결혼 같은 건 진절머리 나 저혼하라는 외할머니 말에 엄마는 싫다 하는 말로 일반했어요. 한번 해봤는데 뭘 또한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내 의견은 듣지만 않으신다고 하셨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안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부모님의 이혼 후 나는 얼마간 정말 불안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 새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나와 어머니가 버림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도 평생 혼자 내쉬기 하셨을 것이다. 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결국 새 사람을 만났다. 중학 2학년 때 어머니가 다시 결혼하고 아버지도 생겼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도 이혼을 했고 혼자 있을 때였다.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어머니는 그분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셨고 그분은 어머니를 잘 챙겨주셨다. 어머니 주위를 맴도는 그분의 마음은 조금씩 나에게도 알려졌다. 어머니도 그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나는 미리 알 줄 모르게 속았다. 어머니가 그분과 다시 결혼할 것이라는 말은 내가 중학생이 된 뒤에 나왔다. 내게 오래 기다렸다고 알기에 반대는 안 했어요. 게다가 엄마의 3이니까요. 이분이 결혼식을 하셨을 때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고 캐나다로 혼자 떠났어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아버지 덕분에 캐나다 유학 생활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지에서 부모님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은 어린 저에겐 어려웠죠. 늘 외로움을 안고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리움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나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짐이 될까봐, 나 자신이 짐이 될까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엄마는 새 아빠와 아이를 낳았고, 저와는 17살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엄마의 몸은 괜찮아 보였지만 내가 걱정되었어요. 동생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다면 괜찮아.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도와주지 않았을까? 엄마 혼자 힘들지 않을까? 아저씨가 도와준다니 괜찮아. 엄마의 걱정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달았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왜 그토록 서운했을까요? 웃으면서 대화를 끝낸 후 한참 혼자 울었어요. 그때 정말 외롭기만 했죠? 나만 고달프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는 행복한데 그때 그랬었지요. 한국에서 동생이 잘 자라는 동안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혼자 지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동갑내기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삶을 살까 유혹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허튼하게 보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이 좋아지고 대학 진학도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학교 생활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어요. 삶의 목표가 없이 어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직장을 구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고 독립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물론 아빠에게 부탁을 하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각자의 가족들이 있고 살아가는 두 분을 걱정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었어요. 약간의 반항심이 차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공항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가 어려워서 오랜 비행이 힘들어서 잠깐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동생은 유치원생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누나 같은데 이건 또 뭐야 라고 했어요. 함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이한 가족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안은 엄마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동안 지켜본 엄마 가족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40대인 엄마와 아버지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개구쟁이 남동생 덕분에 집이 항상 시끌벅적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떠나지 않는 웃음을 보며 내가 상상했던 가족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고 나니 얼른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쫓쫓거리는 동안 엄마의 생활은 낯선 것들이 많았고 이 이질감 때문에 난 섞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혼자 사고 싶었어요. 구직을 다녀다니던 중 운이 좋게 대기업 비서실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캐나다 대학 졸업증명서를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상상보다 빨리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의 지원을 받아 나 혼자 자취를 하게 됐어요. 물론 집을 구할 때에는 엄마가 도와줬어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꼭 나가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캐나다에서 혼자 지내는 게 습관이 돼서 같이 살기는 불편해. 그래서 알았어. 참 아쉽네. 하지만 계속 나간다고 하니 엄마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과 별개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홀로서기가 시작이 됐어요. 솔직히 일을 시작하고 나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기만 했어요. 비서 업무는 맡은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신없이 일했죠. 경력이 없어서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업무량은 상당했어요. 백슬래시 쌓인 애니먼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퇴근 후의 시간은 4시간이 넘는 일이 흔했고 업무가 과중해서 계약 위반이라고 느낄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버겁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백슬래시 쌓인 애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업무를 익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정신없고 서둘러야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5년차 고참이 되었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지내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어가니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개팀에서 오는 소개를 거절했었는데 어느 순간 일이 너무 바빠서 누구 만날 여유도 없었던 것인지 나이 때문인지 생각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백슬래시 사인 N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다닌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었는데 본사 회의 때문에 왔다가 회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회의는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때마다 그와 자주 마주쳤어요. 약간 알아간다.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며 호감을 표현했다. 신뢰는 하지만 그의 호감에 대해 내 마음을 숨기기 힘들었어요. 언제기나 상대방이 식사를 사주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나는 싫지 않아 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서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연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 인연을 맺은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했어요. 결국 몇 개월 뒤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와의 데이트는 더욱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세 많았는데 왠지 오빠 같고 아빠 같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편안했어요. 그의 성격이 정말로 좋아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과거에 대해 안타까워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니 6개월이 지난 뒤 우리가 인연이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오늘은 세아 씨 부모님 얘기를 듣고 나랑 현준 씨가 왜 만났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세아 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그래서 결혼해 주세요. 현준 씨, 나 지금 성급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상태예요.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해주었고 그의 마음에 감동한 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엄마와 새아빠를 만나러 가던 날 결혼 소식을 전하니 엄마는 남편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믿음직한 남편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지만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이 혼자 큰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실제로 보니 마음이 놓여 새 아버지도 서글서글해졌어요. 남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제 딸을 돌본다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것 사줄게라는 아버지의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한 번도 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이 다가올 때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새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새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내 마음을 견뎌주셨는지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시댁에 인사를 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시댁에는 매우 친절하신 어르신분들이 계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지 않고 시댁에만 머물면서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의 철없는 모습을 이유로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간 날 여동생이 아직 연애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리 빨리 결혼해? 라며 제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도 자신의 여동생을 꼭 귀엽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결혼에 대한 나의 마음과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기에 참 당돌하다 싶었는데 기어에서 늘 넘더군요. 그래도 오빠 처음 만났던 그 여자갈 전란내 얼굴도 예쁘고 짠 아나랑 코드도 잘 맞았는데 신우이의 철딱선이 없는 소리에 시험머리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쁘셔서 없고 남편도 식은 땀을 흘리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말한 여자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잠깐 사귀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띠어리 그 캐캐목은 과거의 여자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한 거죠. 아니 얘가 새언니 대의 사람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셋이 이게 해요. 얘가 원래 좀 짓고 저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 좋아. 네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자 그제서야 신호이도 설마 기분 나쁘셨다면 유아 그랬다면 미안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놓고 훑어보는데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언니 그 백 진짜예요. 내 엄마 너무 예쁘다. 나 사실 난 반만 찍어도 돼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방을 낚아채더니 자기 어깨에 매보고는 이리저리 1셀카를 찍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결혼에 대한 나의 마음과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돌려주고 쓰라고 하더니 지친 셀카 찍음을 발견하여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밤에 찍었던 사진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신호이 인스타에 올라가 있었단 거요. 제 신호이는 남자를 만나 부자의 남자에 시집가는 게 꿈인 사람이었어요. 신호이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뿐이었어요. 얼굴에 손댄 게 많이 보이고 몸매도 아주 잘 관리했던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몸매를 관리해야 한다며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평생 놀고 먹고 편히 살겠다는 심도 보였어요. 접한 신우이의 상태가 그렇게 신명했던 건 몰랐고 저랑 앞으로의 일도 모르니까 그냥 속으로 찌찌하고 말았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오자 남편은 제 눈치를 봐가며 기본을 맞춰주려 애썼어요. 아영이는 게 아니야. 너무 오냐오냐 해서 3번 기는 이상했어. 내가 사과해도 돼. 이 자식은 아기본 프로야. 신우이가 있으니까. 남편이 사과하며 신우이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첫 만남 이후 저는 신우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최대한 그렇게 맞춰줬어요.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하얀 어떤 보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캡처해 줄 테니까 한번 봐 방법.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캐나다 유학 시절에 찍은 사진이 나의 SNS에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캐나다 유학을 간 것처럼 말이에요. 교묘하게 뒷모습이나 손만 나온 그런 사진들로만 올라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는 바로 알아보는 법이죠. 내 SNS에 올렸던 제 유학 시절 사진들이 몇 장이나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사진들을 보는데 제 사진을 도용해서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가방을 메고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당연히 닌자처럼 해서 말이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예쁘다는 둥 멋있다는 둥 그런 댓글에 하나하나 다 답글을 남기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호 두 신우이의 거짓말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SNS에 있는 신호 두 신우이는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팔로워 수가 웬만한 스타 못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위장된 거였어요. 실상은 취업도 안 한 백수인데 SNS 속 세계는 아주 능력 있는 부잣집 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제 사진을 다 내리라고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사람도 깜짝 놀라 선 알아보겠다고 하고 저를 끊었어요.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언니 화난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신우이의 목소리가 화가 안 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라니 사진 몇 장 올린 거 가지고 왜 나를 기습해요. 아가씨 몇 장이란 말이에요. 외제 사진의 허락도 없이 자기 40만 장 올린 거예요. 그거 불법인 거 몰라요? 뭐여 불법해? 그거 불법이에요. 남의 사진도 용왕이네요. 화가 진짜 어이없네요. 이 언니 아니 가족기 도용. 불법적 반화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치는 신호. 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며 얘기를 했고 침착하게 사진들 다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만 쓰고 말 건데 내리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저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터질 것 같이 우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삭히는 나 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참나.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행동을 보면 아주 확실한 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다시 절을 하기를 했고 그 일로 당신이 사과를 해야 했고 왜 나를 위해 사과하느냐고 답답해하며 서로 감정이 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닌 이해가 부족한 사촌 누나의 행동으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결혼 전인 제가 될 가정인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이는 제게 배려도 없이 생각이 없는 지향으로 인해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정말 신의 이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입니다. 어떻게 하필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이렇게 다른 남매가 태어난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촌 누나는 집에 돌아간 것도 인사도 안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또한 부모님과의 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걱정되었지만 몇 번이나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거리를 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그것이 속상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나 하고 화를 내고 싸웠지만 자라면서 부족했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불효자로 변해버린 것이 속상했습니다. 한국말로도 녹음하지 않는 것이 더 빨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나의 지위나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변할 것이다. 8명의 며느리 중 1명은 자신의 자녀를 비난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송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는 좀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알겠다고 말해야 했어요. 그러나 시누이와 사이긴 풀지 못한 채 우리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대기업 임원의 비서와 회사의 연구원 커플을 보고 동료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신랑을 제대로 선택했다고 여겼고 축복해 주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결혼식은 모두의 축하 속에 무사히 지났고 신혼여행도 즐겁게 다녀왔어요. 결혼 휴가가 끝나고 남편과 함께 출근하는 날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니 정말 기분이 달라졌어요. 사내 연애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결혼식 날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출근하는데 다소 부조해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지만 미뤄둔 업무를 해내면서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업무를 느끼니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 생활은 꿈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설레임은 얼마나 계속될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과 저의 근무지가 달라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지만 저희 부부는 같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와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누이는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제게 적대적이었고 시댁에서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야 했고 이는 분명히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안 돼. 그런데 왜 어린애라도 용돈을 주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치 부릴 돈이 필요하면 직접 돈을 벌어야지. 내가 주는 돈이 얼마면 어쩌면 아침에 돈 한 푼 없이 밖을 다니는 모습도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계속 주겠다고요.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계속 돈을 주었어요. 우리 집 가정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매달 30만 원씩 동생에게 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이 정도로 물러나오면
아줌마는 놀 때 종일 주는데 좋겠어요. 한동안 그 아가씨는 서로 원수로 살면서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시신기가 결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드디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남편한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잘 몰라서 궁금해했어요. 부모님도 잘 모를 것 같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길래 숨겨놓으려 했어요. 먹기는 많은데 비자의 신랑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시점의 시댁에 그분이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말이 들렸어요. 내 남편과 나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한광, 백이 초대를 받았고 미즈의 예비 신부가 나타났어요. 시누이와 동갑인 남자가 들어왔는데 근육이 튼 식구라 몸이 튼튼했어요. 제 시어머니와 나는 놀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빈입니다. 라며 크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신랑답게 생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의 성격도 완만해 보였고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시누이가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임신합니다. 응. 그럼 둘 다 마음이 그렇다면 결혼하지 그래요? 급할 일이 있나? 신랑의 부모님 또한 허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의 표정은 굳어졌고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4개월 임신 중이에요. 우울한 소식이 범퍼칠 정도로 갑작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튼튼한 근육이 아니었지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였죠. 찾아보니 술에 취해 실수했던 사람이 임신까지 되어버린 것이었고 운이 없게도 그것이 그녀였어요. 결국 돈 문제까지 끼입어 남자들 사이에 괴리가 생겼습니다. 돈만을 바라보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남편과는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4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써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에 저도 남편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몸을 적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뱃속의 아이 때문에 울면서 겨우겨우 결혼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로 직업을 가진 써니의 경제력은 두 식구를 먹고 사는 수준은 되었지만 써니의 사치에는 성이 차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시댁과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의 태도의 써니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고 남편도 계속 용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결국 써니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날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상태여서 써니는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휴가를 가보지 못하고 열심히 헌신한 결과 휴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해외에 혼자 가 있는 것이 싫어서 한국으로 함께 이사온 이유도 있었고 남편 없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이 짧아 여행을 제대로 즐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 1년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시간은 소중했고 주변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기쁨이 찾아왔는데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도중 임신 소식을 받게 되어서 안정기에 들어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오기 전에 장시간 비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우리는 피곤해서 푹 쉴 생각으로 형광등을 켜고 집안 풍경을 살펴보았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친구의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는 신발이 모여 있는데도 신발을 벗은 채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우는 아기와 운동기구 위에서 자는 인어처럼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깨어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방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신혼집 침대에서 사촌 누이가 아기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방 안은 아기용품과 난잡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에 떠오르는 불쾌한 감정을 느껴서 눈을 감았지만 다시 흥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재빨리 신우이를 깨우고 아영아라고 불렀어요. 아영아, 일어나봐. 우린 노후에 얘네들 집에 사는 거야? 오빠, 여기 왜 있어? 한국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다고 하던데. 일 마무리 빨리 했어서 일찍 왔어. 아들들 노일개 담구어. 신우이는 바로 저를 쳐다보더니 공을 주물했어. 태세 전환을 해야겠다고 말을 시작했어. 아니, 우리가 집 구할 돈이 좀 부족해서 어차피 오빠네 집이니까 내가 잠시 들어와서 사는 거야? 아니, 아가씨,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들어와 사는 거야? 아무리 오빠 집이라도 여기 나가시지 마는 게 좋잖아요. 목표로 놓은 불만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았어. 어이없는 상황에 목소리 톤도 곱게 안 나가. 싸늘하게 말하는 저를 보던 남편은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보기 괴로웠을 거야. 어떤지 신호일 때 관심 없이 품은 목소리로 말을 해야 했어. 아니, 새아인이 항상 말을 그래서 안 돼. 어차피 빈집이라서 내가 잠시 살았다는데 그게 안 들어와. 가기가 그렇게 없으면 우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해. 그게 순서 아니야. 아까시는 입장만 있어도 우리 입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와, 돈 많이 버는 게 지금 유세 떨어지는 거 찬다 더러워. 지금 뭐라고 했어? 더럽다 했다. 왜? 막 나가 내 시내를 보며 결국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임신을 해서 안 그래도 호문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신우이의 행각을 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저 여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서 무단 침입 일당이 바로 출동 부탁드려요. 언니 여부 두 남매는 통화 내용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신우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다 인과응보니까 지금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대로 올 거예요. 고소 당하기 싫으면 월세 내요. 언니의 월세 내라고. 그동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안 그럼 나 고소할 테니까 좀 잡혀가겠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제가 진짜 경찰을 부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언제까지 가족이라는 일을 말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였으면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아낄 줄은 모르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신우이에게 단단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그동안 참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고 싶었고요.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손가락으로 신우이를 가르쳤어요. 곧 경찰들이 신용이에게 다가가 입에 손을 대자 입 담그던 시아버지는 놀라 울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어요. 월세 드릴게요. 4살 언니, 오빠, 좀 살려서 병님, 경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두 사람은 잘못했다며 끄덕끄덕 빌면서 변호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던 저는 결국 경찰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남편도 제 아이가 아니다 오고 말했고 내 신우이를 시댁으로 모조리 싸들고 갔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돌려막기한 카드값을 모두 지불한 후 더는 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심하고 신우이 가족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신우이는 제게 효도하며 버릇없는 행동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았고 현재 신호 씨는 가계부까지 쓰며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다르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우이는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며 언제쯤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찰들이 신용이에게 다가왔을 때 입에 손을 얹고 있던 시아버지는 놀라 울면서 나에게 매달려 시작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어요. 월세를 드릴게요. 사세 언니, 오빠, 좀 살려주세요. 병현 씨, 경수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두 사람은 잘못했다며 계속해 빌면서 변호했고 단호하게 말한 나는 결국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남편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